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에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네, 저희 일단 서브쇼 사이언티픽에서 따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도와주실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김가영 선생님이랑 또 최승현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인데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셀컬처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슬라이드 잘 보이시죠, 지금? 제가 옆에다가 띄워놨는데, 일단은 1주차에 진행될 내용은 셀컬처랑 그리고 트랜스펙션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셀컬처 관련해서 많이 실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보셨을 때 실제로 좀 너무 베이직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험을 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은 그런 포인트들을 준비해 봤으니까 이 내용 보시고 앞으로 실험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숙지를 하시고 좋은 연구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세포 배양 기초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세포 배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는 이렇게 되고요. 세포 배양 기초부터 시작해서 세포 배양에 필요한 배지, 첨가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배양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배양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흔히 말하는 셀컬처에 뭐 플라스크라든지 플레이트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세포 배양 기초고요. 여러분들 세포란 무엇인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포 생물학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생물학 같은 데에서 뭐 가장 일장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긴 한데요. 세포란 우리 몸에서 여러 생물들의 조직과 기관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기본 단위입니다. 실제로 뭐 생태계를 연구를 할 때도 단순히 숲 아니면 지구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 안에 있는 나무라든지 미생물들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세세하게 들여다봐야지 그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하나의 생명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오간 시스템이라든지 오간 그리고 아예 최초부터 셀부터 연구를 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종류라고 하면은 우리 몸속에서 혈구세포부터 시작해서 피부세포, 뼈, 난자, 정장 등 몸의 대부분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베이직 셀 바이올로지라든지 아니면 뭐 항암물질 개발 그리고 프로테인 프로덕션, 셀 세라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포 생물학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연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초적인 세포 배양입니다. 이 세포를 배양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처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포 배양이랑 그 세포에서 증식시키는 세포를 체외에서 증식시키는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체내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큰 포인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포는 자라지 않고요. 연구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외에서 증식시키고 이런 체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셀컬처 미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충제로 쓰이는 서플리먼트들, 그리고 FBS, 마지막으로 세포들이 집이 되는 셀 컬처 패슬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 외에 뭐 인큐베이터라든지 BSC 같은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 더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포 배양, 그러니까 세포의 분류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세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또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셀, 1차 세포라고 하는데요. 1차 세포는 말 그대로 조직에서 바로 분리된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들은 뭐 구매도 가능하지만은 뭐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휴먼 아니면 튜머 뭐 샘플 같은 데에서 직접 분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개대 배양이 어려운 점이 좀 단점으로 남습니다. 제한적인 개대수를 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포를 가지고 똑같은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용되는 것이 예전부터 사용되던 것이 바로 셀 라인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머털라이즈 셀 라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KCAB라든지 아니면 ATCC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특정 실험실에서 공급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셀라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텔로머레이즈 역전사 요소를 다시 활성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세포 주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무한하게 세포 성장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세포이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셀보다는
좀 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연구 기간 내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연구비 같은 데에서 좀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셀라인은 말 그대로 셀라인에서 약간 유전적인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특징을 약간 바꾼 그런 세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성에 따라서 셀라인들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유전자를 낙아웃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오버익스프레션 시켜가지고 이제 셀렉션을 과정을 거친 뒤에 사용하는 그런 셀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클로닝이나 항생제를 이용한 셀렉션 과정을 포함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포를 사용하게 되면요. 먼저 1차 세포의 장점은 가장 기본적인 세포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점은 장기 배양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셀라인은 아무래도 세포수 확보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 번 반복 실험이 가능한데요. 단점은 1차 세포에서 좀 변형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1차 세포 또는 생체 내랑 동일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론을 증명을 하시면서 셀라인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일단은 셀라인을 쓰게 되면 기초 이론 증명을 시작을 하게 되고 초기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수가 많기 때문에 1차 실험을 너무 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뭐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한다든지 조건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텔로메레이즈가 다시 활성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세포 주기가 교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프라이머리 셀 또는 튜머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셀라인으로 어느 정도 조건을 잡는다든지 이론이 좀 성립이 된다 하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프라이머리 셀을 이용해서 이론을 재검증하는 과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프라이머리 셀은 제한적인 세포수가 있기 때문에 좀 셀라인에서 먼저 검증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이론이 성립이 됐다,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면은 다시 프라이머리 셀로 데이터를 재검증해가지고 이제 교차 검증을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차 세포 또는 셀라인 외에도 따로 말씀드릴 게 이제 부착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착 세포 또는 부유 세포로 나뉘게 되고요. 부착 세포는 어데이런트 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현미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 밑에 세포들이 전부 다 붙어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에피셀리알 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닥에 다 붙어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셀은 말 그대로 떠다니는 세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혈구세포라든지 T셀, B셀 이런 세포들에 해당이 되고요. 현미경으로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한 세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세포는 주로 뭐 폴리디라이신이라든지 콜라겐을 사용한 그런 플레이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흔히 말씀드리는 뭐 셀컬처 트리티드라는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배양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셀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떠다니기 때문에 별도의 코팅 과정은 필요하지 않고요. 논 트리티드 설페이스 또는 울트라 로우 어태치먼트 설페이스에서 많이 배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의 끝에 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대배양이라는 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대배양은 하나의 세포 배양 용기에서 다른 배양 용기로 옮겨주는 과정이고요. 세포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대배양은 주로 7, 80% 정도 차게 자랐을 때 계대배양을 진행을 해주고요. 부착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가 배양 용기 바닥에 가득 차기 전에 계대배양을 해주셔야 되고요. 부유세포는 이제 부유세포의 밀도를 현미경으로 계속해서 관찰하게 되면서 과밀하지 않게 계속해서 궤대 배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배지색이 변하기 전에 뭐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궤대 배양은 다른 용어로 패세징 또는 스플리팅이라고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포 밀도라는 용어가 있는데 세포 밀도는 컨플런스라고 해가지고 부착 세포가 배양 용기 바닥 표면을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99%, 95% 또는 뭐 40%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컨플런시 100%의 의미는 배양 용기 전체를 덮었을 때를 의미를 하고 서스펜션 셀 같은 경우는 이제 덴시티로 나타내게 됩니다. 1m당 얼마 정도의 세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계대 배양을 진행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셀 그로스 그래프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점입니다. 아마
이미 세포 배양을 해보신 분들께서도 많이 겪으셨던 일일 수도 있는데, 세포를 너무 과밀하게 키우는 상태에서 계대 배양을 진행하고 나면은 세포가 바로 안 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현상은 이런 셀 그로스 그래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세포가 처음에 시딩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레그 페이지에 처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그 페이지는 말 그대로 메디아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온도 이런 데서 적응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레그 페이지에서는 아무래도 세포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정체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가 어느 정도 환경에 적응하고 나면요. 이런 식으로 로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세포가 눈에 띌 정도로 아주 빠르고 많이 증식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자라다 보면은 세포들이 어느 정도 과밀한 상태가 되고요. 이때는 이제 스테이셔너리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세포들이 조금 더 분열되는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 만약에 계대 배양을 이 과정 세포가 너무 꽉 찬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세포들은 이미 다시 스테이셔너리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계대 배양을 하게 되면은 레그 페이지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서브컬처를 진행하신다 하시면은 로그 페이지가 끝날 때쯤 약 7, 80%에서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계대 배양을 진행을 해주셔야지 다음 실험하는 데 있어서도 세포들도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많은 세포 수를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테크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어를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이어빌리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쉽게 이제 세포 생존율입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생존 비율이고요. 토탈 셀에서 어느 정도 세포들이 살아있는지를 비율을 따져가지고 퍼센트로 나타내게 됩니다. 모든 실험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 라이브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종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실험들 전부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셀 카운팅을 해가지고 바이어빌리티를 측정하는 과정은 항상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를 키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콜로니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스템셀이라든지 아니면 T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가지고 서로 부스팅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 배양하는 과정에서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콜로니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뭐 뭉침 형상을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컨타미네이션인데요. 실제로 연구실 내에서 컨타미네이션이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겪어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겪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제 컨타미네이션은 세포 배양 및 연구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의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세포 배양 중에 특정 세포 외 물질들이 번식 또는 성장하는 상태로서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뭐 박테리아든지 아니면은 뭐 이스트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요. 이제 컨타미네이션은 박테리아, 이스트 뭐 아니면 뭐 펀자이, 그리고 바이러스 또는 다른 세포주가 섞이는 경우까지 모두 컨타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방을 위해서는 무균 상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큰 세 가지 요인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은, 자, 세포 오염은 실험실 전체에서 연구 중단 또는 세포, 실험 결과 폐기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컨타미네이션을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마이코플라즈마인데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디텍션 킷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PCR을 이용해서 검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트는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보이는 게 이스트 컨타미네이션인데요. 실제로 이스트 컨타미네이션을 만약에 옆 실험실 또는 같은 공간 내에 뭐 이런 이스트 관련된 실험을 하는 그런 연구 과제라든지 실험실이 있으면은 자주 컨타미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콜라이는요, 너무나 쉽게 관찰하실 수 있는데, 현미경을 보다 보면은 실제로 이콜라이 이런 모양대로, 자글자글한 모양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콜라이 컨타미네이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미경을 봤을 때, 이거 이콜라이 컨타미네이션인가 하고 다음날 보게 되면 이미 엄청난 수로 불어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콜라이 컨타미네이션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즉시 격리를 해주셔야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잘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네, 여기서 학생들이 오해할 때가 있는 게 이콜라이는 이제 프로캐리ot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네, 넣고 있는 페니실린 스트레토마이신에 의해서 원래는 죽어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스트는 유캐리ot이기 때문에
페니실린 스트ep토마이신으로 안 죽잖아요. 그렇죠? 네, 마이코플라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도 마찬가지. 만약에 네. 이스트 컨템이나 마이코플라즈마 컨템이 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일레미네이션 킷이라든지 따로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툴들이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었고, 실제로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다른 예를 들면 어, 뭐 티아무린 또는 뭐 마이크로라이드 이런 다른 항생제를 사용해서 제거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 그 컨타미네이션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사실상 제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컨탐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능한 최대한 빨리 폐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박테리아는 페니실린 스트레토마이신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되기는 하는데, 이 경우는 실제로 마이코플라즈마는 세포벽이 없는 상태라서 페니실린 스테로토마이신에 의해서 작용을 받지 않고요. 이스트라든지 마이코플라즈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어떤 특별한 단백질을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뭐 리보솜을 뭐 억제하는 그런 항생제들을 찾아가지고 제거를 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오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마이코플라즈마 오염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주로 세포 성장성 또는 세포 특성이 변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포 성장 속도 또는 세포의 형태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염으로 인해서 일부 뭐 유전적 발현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오염 제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세포를 항상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추가 오염 위험이 있는데, 이제 세포 내 다른 세포 또는 도구에 의한 교차 오염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실험을 진행하시고 나서 알코올을 사용해서 UV랑 알코올을 사용해서 잘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수칙이 있는데요. 육안으로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딕텍션 킷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그 외에 이제 PCR 또는 메디아 검사 의뢰를 통해서 항상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 도입 또는 분양 때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사전 검출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최소 한 달 간격으로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테스트를 실시를 해가지고 오염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을 확인되는 즉시 격리 또는 폐기, 그 용품 소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시고 결과가 다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마이코플라즈마가 컨타민이 돼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실험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마이코플라즈마의 오염에 의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굉장히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오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컨타미네이션의 공통적인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제 세포주를 주로 받아올 때 많이 오염이 되고요. 또는 차단되지 않은 세포 배양실 환경에서 외부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글러브를 끼지 않고 아니면 알코올도 쓰지 않고 이제 BSC에 손을 넣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불충분한 멸균인데요. 이때 이제 교차오염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이제 실험 방법 또는 사람 또는 시약의 접촉 오염도 있고 인큐베이터 내에서 다른 오염된 세포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컨타미네이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 수칙은 배양실 또는 인큐베이터 내에서 위생 또는 청정도를 유지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시약 또는 배지 사용 전에 육안으로 분명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뭐 박테리아 컨테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곰팡이가 들어갔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눈으로 좀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메디아가 좀 오래됐다 하시는 경우는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폐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철저한 멸균 방법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개인 위생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세포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오염으로부터 격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인데요. 성공적인 세포 배양은 뭐 이런 컨타미네이션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오염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드셔가지고 뭐 언제 UV를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청소가 잘 이루어졌는지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BSC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익숙치 않다라고 하시면은 BSC 내부에서 한 종류의 세포만 다루도록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세포 배양 실험실에서 개인 장비를 착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랩코트라든지 글러브, 그런 것들을 잘 써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공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랩코트 자체가 랩코트를 서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박테리아 실험을 했는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동물실을 갔는지 그런 것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썬오피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그 체크리스트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세포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지 다양한 링크,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전달을 드리고요. 이제 세포 배양에 필요한 배지 아니면 첨가물 FBS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포 배양 과정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처음에 얼려있던 세포들을 풀어가지고 세포를 분주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포 성장 과정을 거쳐서 많이 크게 되면도 아까 말씀드렸던 계대 배양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세포 수가 많아지고 또 충분한 어, 그런 자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다른 실험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트랜스픽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MTTS라든지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메디아라든지 서플리먼트 아니면은 뭐 셀컬처 베슬들, 디소시에이션 리에이전트 여러 가지 용품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세포 배양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이제 베이살 미디어, 서플리먼트, FBS, 셀컬처 베슬 이렇게 네 가지를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세포 배양에 가장 필요한 베이살 미디어부터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베이설 메디는 말 그대로 기초 배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 세포나 조직의 생리적 조건을 양호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사용되는 배양액입니다. 이 안에는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탄수화물, 비타민, 이온 정말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는 뭐 에글루타민이라든지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들이 들어있어서 세포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이름들이 정말 많은데요. MEM이라든지 IMDM, DMEM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사실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이름들에 대한 명명이 어떤 코드가 있는지 아니면 순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MEM은 미니멈 에센셜 메디아라는 뜻이고요. 뭐 DMEM, 뭐 둘베코가 뭐 변형을 했다라고 해서 DMEM으로 불린 경우가 있고 그리고 RPMI는 실제로 RPMI를 개발했던 어떤 연구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메디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들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순서라든지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메디아를 사용할 때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메디아가 주로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뭐 투명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로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이유는 메디아가 이제 페놀 레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디아가 아무래도 조금 산성이라든지 그런 pH가 맞지 않을 때 어느 정도 신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페놀 레드를 사용해가지고 메디아의 상태를 나타내 주게 되고요. 실제로 페놀 레드 7.0, 7.4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붉은색 밸런스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서 세포 배양이 이상적인 상태가 붉은색입니다. 만약에 박테리아 컨타미네이션 또는 캔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산이 분비된다든지 CO2 농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서 노란색의 배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아무래도 뭐 캔서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핑크색이 있는데요. 또는 보라색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탄산가스 공급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컬처럴 안 하신 상태에서 월요일 날 보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색깔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셀 컬처를 굉장히 잘 해주신 거고 세포수가 적당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노란색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 서브 컬처를 하실 때 세포수를 잘 못 맞추셔가지고 월요일 날 세포가 너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핑크색 또는 보라색으로 변한 게 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때는, 보시면 인큐베이터 뒤에 보면은 탄산가스, CO2 탱크가 비어져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탄산가스 공급이 잘 되지 않을 때 산성들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거는 다시 탄산가스를 공급하면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이미 셀한테는 어느 정도 데미지가 갔기 때문에 세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디아 보관은 냉장 2도에서 8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컴플리트 미디어라는 뜻은 이제 FBS랑 안티바이오틱스 또는 서플리먼트가 모두 혼합이 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세포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태를 이제 컴플리트 미디어로 불리게 됩니다. 주로 컴플리트 미디어는 혼합 후에 2주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만약에 좀 더 길어진다고 하면은 안에 있는 FBS라든지 아니면 에글루타민 같은 데서 이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DME임을 보게 되면은 그 이름만 가지고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절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저도 이 성분들을 전부 다 외우고 있지는 않고요. DME 한 병을 보시게 되면은 약 34가지의 성분이 들어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외울 수도 없고 매일매일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메디아의 어떤 성분이 궁금하시다.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정보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이제 다른 제조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서피스 홈페이지 내에서 DME 또는 RPAMR을 직접 서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에 이제 포뮬레이션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성분이 어느 농도로 들어가 있는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시면서 너무 복잡하게 찾아보시지 마시고 챗GPT에서 찾아보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로 나와 있는 이런 농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디아를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 말고도 만약에 실험을 진행을 하다가 특정한 메디아의 어떤 성분이 2배로 필요하다, 아니면 빼고 싶다, 또는 어떤 특수한 메디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는 그런 메디아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품 말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연구에서 어떤 특수한 미디어가 꼭 필요하다, 매번 제조를 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배지 성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테스트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리퀴드 폼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커스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게 이제 서플리먼트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메디아 제외하고 서플리먼트들을 말 그대로 이제 보충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오염 방지 또는 영양 공급을 해주는 데 사용되는 게 이제 서플리먼트들이고요. 네. 그래서 서플리먼트의 대표적인 예만 좀 가져왔습니다. 아미노산과 엘글루타민, 안티바이오틱스, 소듐 파이루베이트, 뭐 히피스,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아미노산은 말 그대로 아미노산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세포에 의해서 합성되지 않는 아미노산,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리고 논 에센셜 아미노시드라 해서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세포에서 이미 합성이 되는 그런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캔서셀이라든지 아니면 빨리 자라야 되는 세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메디아 안에서 있는 그 아미노산 양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넌 에센셜 아미노 애시드를 조금 더 첨가를 해주면서 세포들이 원활히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스팅을 시켜주고요. 만약에 캔서를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빨리 자란 세포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아미노산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몰폴로지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세포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포의 더블링 타임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런 아미노산 농도를 굉장히 잘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글루타민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BCAA라든지 뭐 단백질 보충제 같은데 엘글루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뭐 세포 배양에서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으로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그런 성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엘글루타민의 특징이 장기간 빛과 열에 노출되게 되면은 암모니아를 배출을 하고요. 세포에 굉장히 톡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티바이오틱스가 있고요. 세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항생제, 그리고 소듐 파이로베이트는 탄소 공급원이고요. 히피스 또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들은 이제 pH를 조절해 주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먼저 L글루타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L글루타민은 말 그대로 이제 영양소로 쓰이는 건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 이제 암모니아를 배출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 분해가 되면서 계속해서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L글루타민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냉동 보관해 주셔야 되고 구매한 이후부터도 엘리컷을 한 다음에 다시 냉동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암모니아가 생기지 않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컨트롤 잘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 연구실을 제가 직접 가보게 되면은 냉장고를 쓰시는데 음료 냉장고를 쓰면서 막 유리 냉장고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유리 냉장고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복도에 있는 뭐 불이라든지 이런 데에 노출이 되는 메디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냉장고를 전부 다 은박지로 가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끔씩 음료 냉장고를 쓰시면서 안에 조명도 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만약에 조명을 켜고 있다 그러시면 조명을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L글루타민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제 제품 중에서 글루타맥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에너지 공급은 똑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폼이 다릅니다. L글루타민은 말 그대로 L글루타민인데 글루타맥스는 이제 L글루타민이 결합체 상태로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실온 보관,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글루타맥스에 있는 이 L글루타민 결합체는 세포들이 실제로 업테이크를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대사를 해가지고 분해해서 대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디아 안에는 글루타맥스 상태로 남아 있고요. 세포들이 딱 필요한 만큼만 쓰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잔여물들은 이제 독성이 생기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랑 별로 상관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안티바이오틱스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요. 세포 배양에서 세포 및 배양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오염 또는 이 실험실 환경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게 뭐 페니실린 스트레토마이신이라든지 아니면 안티바이오틱, 안티바이코틱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깨끗한 세포 배양실이다 아니면 분리가 되어 있는 세포 배양실이다 이러면은 페니실린 스트레토마이신만 사용해도 충분하긴 하지만요. 가끔씩 뭐 옆에 실험실에서 뭐 진균류를 배양을 하고 있다, 연구하는 곳이 있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오픈랩 상태에서 BSC가 위치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티바이오틱스, 안티바이코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페니실린 스트레토마이신은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균에 대항을 하고 있고요. 안티안티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이 두 가지 플러스 이제 진균류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페니실린은 주로 그람 양성에 작용을 하고 스트레토마이신은 그람 음성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믹스된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세포 특징 또는 트랜스펙션 조건이라든지 배양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항생제들을 잘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듐 파이루베이트인데요. 말 그대로 세포 대사와 증식에 필요한 추가적인 탄소 공급원이고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TCA 사이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외우고 있는 게 이제 TCA 사이클인데,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TCA 사이클에 있어서 아세틸코이의 성분으로서 이제 탄소 공급원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탄소가 공급이 됨으로써 세포 내에서 에너지 생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이제 아미노산 또는 지방산들을 합성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pH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던 내용을 이제 박현우 교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pH가 항상 중간 정도로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좌우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세포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pH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pH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품이 히피스와 그리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피스는 말 그대로 수소 이온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안에 수소 이온 농도를 조절을 해주면서 pH를 조정을 해주고요. 이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는 말 그대로 CO2와 반응을 하면서 탄산을 형성하고 분해하면서 계속해서 pH를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는 인큐베이터 내에서 이제 CO2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요. 히피스는 말 그대로 수소 이온을 계속해서 조절해주기 때문에 CO2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CO2 인큐베이터가 없는 환경,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
클린 벤치 내라든지 아니면 밖에 가지고 나가서 세포를 잠깐 쓰는 경우에 pH를 유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는 말 그대로 CO2 인큐베이터 내에서 조절을 해놓은 작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피스는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들은 뭐 인큐베이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2 인큐베이터 농도는 기본적으로 5%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체내 CO2 농도와 유사하도록 계속 5%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pH를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플리먼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떤 서플리먼트를 어떤 농도로 넣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경우가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소원피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디아 포뮬레이션 툴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리퀴드 폼이라든지 하이글루코즈, L글루타민, 페놀레드 여부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밑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제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CAB라든지 ATCC에서도 제공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썬피쉬 홈페이지 내에서도 핸드북에서 이제 어떤 세포들은 어떤 메디아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핸드북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세포 배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FB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FBS 말 그대로 이제 태아에서 뽑아낸 혈청이고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세포 배양의 역사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세포 생물학 1장에 나오는 그런 과학자인데요. 로버트 훅이 처음으로 죽어 있는 세포들, 그 세포의 형태를 발견한 과학자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다른 과학자들이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됐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뭐 헬라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백신 같은 거를 개발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세포들 배양을 시도를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해졌는데 그때도 이제 계속해서 뭐 소혈청이라든지 사람 피를 사용해서 배양을 시도를 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FBS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제 깁코에서 처음으로 1962년에 세계 최초로 FBS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FBS는 계속 사용이 되어 왔고요. FBS는 이제 세포 배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포 성장용 첨가제입니다. 실제로 그냥 혈청이고요. 이제 혈액의 일부로서 세포, 그리고 피브리노겐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 성분이고요. 여기에는 포도당이라든지 무기염류, 그리고 감마 글로불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세포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플리트 메디아를 만드실 때는 뭐 베이잘 메디아에서 뭐 세럼 5에서 10% 정도를 믹스를 해주시면은 이제 컴플리트 메디아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제 FBS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다양한 인자들이 집약체이고요. 다양한 영양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이 FBS가 있으면 잘 자라기 때문에 실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생명체로부터 온 물질이기 때문에 언노운 팩터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매번 구매를 하실 때마다 뭐 라투라 베리에이션이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FBS를 선정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 자사 말고도 타사에서도 FBS의 이름들은 각자 이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는 무슨 골드, 실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저희는 밸류, 프리미엄 플러스 이런 식으로 FBS가 나눠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뭐 여러분들 쓰시는 뭐 아이폰 16이 있다. 그럼 아이폰 16, 아이폰 16 플러스, 뭐 아이폰 16 프로 맥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군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COA랑 아니면은 뭐 카탈로그를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테스트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테스트 항목을 굉장히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캔서셀 아니면 예민하지 않은 세포들을 키울 때는요. 이런 식으로 뭐 몇 가지
좀 제외된 그런 것들을 제품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요. 줄기세포라든지 분할을 해야 된다든지 굉장히 민감한 세포들을 컬처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검사목이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바이오케미컬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이런 테스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다시 구매를 하셨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전에 있던 FBS랑 어떤 성분이 다른지 어떤 농도가 다른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실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실제로 뭐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매칭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들 말고도 이제 스페셜 FBS 같은 것도 있는데 뭐 MSC 컬처에 특화된 그런 FBS라든지 아니면 엑소좀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엑소좀이 제거된 그런 FBS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FBS들을 잘 선택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S는 핸들링 팁을 좀 전달해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실 또는 뭐 교수님이랑 실험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FBS는 구매를 해주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냉동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기간에 따라 주로 5년 또는 4년 정도 이렇게 보관이 가능하신데 만약에 오랫동안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들 그리고 지단백들이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약간 건더기 같은 거를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거는 저희 제품 말고도 이제 다른 타사 제품들도 전부 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특히나 이제 FBS가 혈청이다 보니까 그 혈청 특징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아무래도 이 혈청 내에 있는 단백질, 뭐 칼슘이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침전물을 발생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침전 자체는 사실상 그 세럼의 퍼포먼스라든지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하시고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FBS는 사용하기 전에만 냉장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보관하실 때는 계속해서 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FBS 해동 과정은 이제 2에서 8도 이 사이에서 오버나잇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냉장고에다가 뭐 전날 아침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소분해 주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게 써놓긴 했는데 37도 워터베스에서 빠르게 녹이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작게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37도에서 녹이시면서, 이 정도는 녹겠지, 금방 녹겠지 이러시면서 까먹고 37도에다가 몇 시간 동안 방치를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무래도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2에서 8도씨에서 오버나잇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FBS는 비활성화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FBS는 혈청이다 보니까 그 안에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보체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이 보체는 면역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세포로 인식을 해서 가끔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청 비활성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 주셔야 되고요. 이 과정은 56도씨 워터베스에다가 총 30분을 담그게 되는데 10분마다 이 FBS가 잘 섞이도록 계속해서 쉐이킹을 해주시고 토탈 30분 동안 열에 노출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보체가 불활성화되면서 이제 세포들이 독성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가끔 질문을 주시는 게 이렇게 이넥티베이션은 꼭 진행을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이넥티베이션은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세포의 특성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세포들은 이넥티베이션 진행을 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일부 셀라인들은 실제로 이제 프로토콜 상에서 이넥티베이션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의 FBS를 써주세요 라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포 특성을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BS 관리의 중요성인데요. FBS 500ml를 이제 하나의 큰 바틀인데 이거는 장기간 냉장 보관해서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성능 저하 또는 오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제품 하나를 이넥티베이션 다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눠서 쓰는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서로 교차 오염도 있고요. 좀 미숙한 경우에는 여기서 컨타미네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실험실 전체로 이제 컨타민이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가 FBS의 특성상 오염 발생이 하게 되면은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 번에 뭐 70만 원, 80만 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힛 이니티베이션을 진행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해동 후 보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인액티베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50ml 코니컬 튜브에다가 소분해서 보관 또는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FBS 소모가 빠르다. 4주 이내로 전부 다 쓸 수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재냉동 과정 없이 그냥 50ml 코니컬 튜브 상태에서 모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체 쓰지 않고 일부만 쓰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쓸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50ml 코니컬 튜브 상태에서 바로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서 필요하신 만큼 필요한 때만 녹여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해동을 한 이후에 침전이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필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필터가 조금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400G로 스핀 다운을 해가지고 이제 상등액만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니컬 튜브로 소분을 하시고 나면은 그때부터 파라필름을 써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밀봉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냉동 보관에 좀 유리한 내구성 좋은 코니컬 튜브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끔씩 깨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튼튼한 제품을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컨타미네이션이 걱정이 된다 하시면은 이제 제품 중에서 이렇게 50ml만 있는 원샷 제품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FBS를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세포 배양 과정을 좀 안내를 드릴 건데, 사실 배양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에요. 실제로 손으로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셔야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내용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만약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메일로 많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 과정은 이제 동결대 세포 분주부터 시작해서 성장, 개대 배양, 그리고 세포 저장까지 함께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동결 해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하 180도 또는 영하 70도에서 보관된 이렇게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를 처음에 워터베스에서 녹여주게 되고요. 컴플리트 메디아와 함께 15ml 코니컬 튜브에다 같이 담아주게 됩니다. 이 담아준 다음에는 이제 스핀 다운을 진행하게 되고 이게 펠렛 상태가 됐을 때 상등액을 모두 버린 다음에 다시 컴플리트 미디아를 채워주게 됩니다. 여기서 딱 필요한 수만큼만 이제 플라스틱 외에 넣어가지고 배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여기서 이런 워싱 과정을 거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동결 배지 안에는 DMSO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배지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세포에 약간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워싱 과정을 거쳐가지고 분명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컴플리트 미디어 넘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담아서 배양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계대 배양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런 그로스, 셀 그로스를 잘 참고를 해주시면서 계대 배양을 진행하게 되고요. 계대 배양 과정 자체는 이런 식으로 메디아가 회수되고 그리고 PBS를 이용해서 워싱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셀 디소시에이션으로 세포들을 모두 떼어내 주게 됩니다. 이게 세포들이 모두 떠오르게 되고 싱글셀로 변하게 되면은 여기다 다시 컴플리트 메디아를 넣음으로써 세포들이 다시 이제 배지 안에 섞이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코니컬 튜브로 담게 되면은 이제 둥둥 떠다니는 세포들이 이렇게 튜브 안에 잠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스핀 다운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펠렛 상태로 남게 되면서 다시 컴플리트 미디어를 채워주게 되고요. 이제 새로운 용기에다가 배지와 이제 적절한 세포수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대 배양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과정이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이제 세포들을 한 번 더 워싱을 해준 다음에 디소시에이션 리에이전트를 넣게 되는데 이 디소시에이션 리에이전트는 이제 37도에서 5분 정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주로 이제 세포 특징마다 뭐 1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37도씨로 처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트립신, 디소시에이션 리에이전트 자체가 효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4도씨, 20도씨보다는 이제 37도씨에서 가장 좋은 활성을 가지기 때문에 37도씨에서 인큐베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하베스트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음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따가 제가 디소시에이션 리에이전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로 이제 트립신, EDTA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부착 세포를 배양 용기 표면에서 분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포 독성이 있기 때문에 희석해서 적절한 양을 써주셔야 됩니다. 계대 배양에 사용되는 용액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PBS가 있고요. 이제 버퍼 또는 워싱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워싱용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성분들이 뭐 어떤 아미노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립신 EDTA라는 것이 있는데요. 트립신은 말 그대로 돼지에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애니멀 오리진으로서 아무래도 좀 성분 자체가 냉동 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트리플 익스프레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제 주로 트립신은 아무래도 돼지에서 분리해서 생산을 했다고 하면은 트리플 자체는 이제 돼지에서 뽑은 게 아니라 실제로 트립신을 합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지고요. 돼지에서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애니멀 오리진 프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PBS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PBS 말 그대로 이제 포스페이트 버퍼드 셀라인이라 해가지고 워싱 용도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인산염이라든지 염화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세포, 세척 또는 배양 용액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분리 과정에서는 트립신 처리한 다음에 중화 목적으로 세포 분리에 사용이 되고요. 이때는 FBS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DPBS와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DPBS도 마찬가지로 PBS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안에 염화칼륨이라든지 칼슘, 마그네슘, 포도당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적인 세포 세척 같은 데서 쓰이긴 하지만 이제 세포 활성 및 대사 유지에 굉장히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뭐 칼슘, 마그네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이제 이와 무관하게 이제 DPBS는 염화칼륨이 들어가 있으면 DPBS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칼슘 또는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표현해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세포 대사 촉진의 용도로 성분이 추가된 경우에서는 이제 DPBS로 구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이제 트립신 EDTA입니다. 트립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립신과 EDTA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트립신은 세포막 또는 세포 간 단백질을 분해를 함으로써 이제 배양 용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세포들이 싱글셀 단위로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EDTA는요, 트립신을 약간 도와주는 보조의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포 간 부착력을 약화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킬레이팅 에이전트로서 칼슘 이온을 제거를 하고 이제 트립신의 분해 효율을 조금 보조를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립신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타겟 단백질을 봐야 된다. 아니면 세포 표면에 어떤 타겟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트립신을 쓰게 되면 가끔씩 그게 분해가 돼서 사라져가지고 뭐 플로우사이토메트리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실제로 트립신을 제외하고 EDTA만 써가지고 세포들을 분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큐테이즈를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와이드하게 세포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립신 말 그대로 트립신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뭐 아큐테이즈는 뭐 콜라겐 분해 요소라든지 다른 효소들이 이제 조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겟 단백질 분해 없이 조금 더 세포를 잘 분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포 배양 과정이 끝나고 나고 그리고 세포가 많이 있어서 그 세포들을 동결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결 배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컴플리트 메디아 또는 세럼에다가 동결 보호제 DMS로 넣게 되면서 동결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리커버리 셀컬처 프리징 메디아라든지 뭐 신서 프리즈 이런 메디아를 사용해가지고 세포들을 동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셀컬처 프리징 메디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세포들을 쓸 수 있으면서 약간 그 동물 성분이 포함된 그런 프리징 메디아고요. 신서 프리즈는 조금 더 민감한 세포를 쓸 수 있게 설계된 애니멀 오리진 프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신서 프리즈를 쓰게 되면은 예를 들면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뉴런셀 같은 것들을 얼릴 때 쓸 수 있는 제품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프리징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도.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포들이 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셀에 데미지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셀을 스탁을 만들어가지고 냉동실에 넣는다라는 과정은 안 되고요. 동결 용기를 사용해가지고 1분당 1도씩 떨어지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셀 스탁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파란 뚜껑의 동결 프리징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동결을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 안에서는 이제 아이소프로파놀이 계속 1도
떨어뜨릴 때 1분씩 걸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은 세포의 손상이 최소화시키면서 동기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지 다음에 세포를 다시 꺼내셨을 때 가장 좋은 바이오빌리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다른 리에이전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포 배양에 필요한 이제 플라스틱 웨어를 조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메디아라든지 서플리먼트 FBS를 쓰시면서도 가끔 세포가 안 자랄 때 왜 세포가 안 자라지에 대한 의문점을 이 세 가지 내에서만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메디아가 잘못됐나? FBS가 상태가 안 좋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대부분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셀컬처 베슬, 플라스틱 웨어를 잘 선정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놓치는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셀컬처 베슬은 세포를 담아 배양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이고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제품을 쓰는지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EGTC, DC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크 형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배양 용기를 주로 사용해서 많이 배양을 진행해 주시게 되는데 일단 뭐 제품 특징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기초 배양 용기 종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셀컬처 DC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한 개의 세포만 배양이 가능하고요. 이제 풀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포하고 다루기는 조금 더 편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뭐 35짜리도 있고요. 60mm, 100mm 100ml 또는 150ml 등 여러 가지 직경 단위로 표기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실험을 진행하실 때 가장 기초적으로 많이 사용된 그런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멀티웰 DC인데요. 이제 멀티웰 DC의 특징은 하나의 플레이트 내에서 6개라든지 12개라든지 24개, 96개까지 여러 가지 배양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각의 웰마다 각자 다른 조건의 세포 배양이 가능하겠고요. 풀 오픈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면적보다는 6회, 12회, 24회 이런 식으로 개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컬처 플라스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이렇게 플라스크 형태로 나타낸 제품이고 한 개의 세포만 배양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 오픈이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뚜껑만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컬처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보다는 뚜껑만 있고 또 게다가 이 안에는 필터까지 있기 때문에 오염 방어에 매우 뛰어납니다. 뭐 말 그대로 이거를 뒤집어도 메디아가 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세포를 다루실 때는 이런 식으로 플라스크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보통은 25 또는 75 T 플라스크라고 해가지고 면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125, 175짜리도 있기 때문에 세포 대량 배양에 매우 적합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부착세포 또는 부유세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착세포와 부유세포를 컬처 배양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폴리디라이신 또는 콜라겐 아니면 셀컬처 트리티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선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서페이스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플레이트 또는 폴리스티렌, 플라스틱 자체가 굉장히 소수성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플레이트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려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발수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약간 그 소수성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잘 맺히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세포 자체가 소수성의 상태의 표면에서는 발을 잘 뻗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친수성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 친수성을 바꾸는 과정 자체가 뭐 코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있지만은 실제로 뭐 에너지 트리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표면의 친수성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특성을 바꿈으로써 이런 식으로 친수성을 가지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조사마다 다른 이름들이 있긴 하지만은 뭐 수프라라든지 델타라든지 셀컬처 트리티드라든지 이런 식의 제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착세포 같은 경우는 폴리디라이신, 콜라겐, 파이브로넥틴 또는 셀컬처 트리티드라고 써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배양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부착세포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부착세포용 배양 용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들의 부착 특성에 따라서 부착 강도가 다른 배양 용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부유세포 같은 경우는 논트리티드 서페이스 또는 울트라로 어태치먼트를 사용해가지고 부유세포들을 계속해서 떠 있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착이 필요 없는 부유세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별도의 코팅이 불필요하고요. 예,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를 이제 뒤바꿔가지고 배양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것들이 질문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부착세포를 논트리티드 서페이스 또는 울트라로 어태치먼트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상적인 세포 성장이 불가합니다. 세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착세포는 서로 떨어지게 되고 공중에 떠 있게 되면은 이제 세포 간 결합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아노이키스 또는 아포토시스 시그널링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부착세포들이 계속해서 떠 있음으로써 바이어빌리티가 감소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세포 형태가 변한다든지 또는 생리학적 단백질 발현 패턴이 변화되기 때문에 부착세포를 배양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이제 코팅된 제품을 써주셔야 되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오가노이드라든지 이제 스페로이드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세포는요, 만약에 폴리드라이신, 콜라겐, 그리고 셀컬처 트리티드를 쓰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착성이 없기 때문에 부착되지 않고 대부분 큰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은 일부 세포의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발현 패턴이 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제가 배양을 해봤을 때도 어떤 부유 세포들은 이런 컬처 TC 플라스크 같은 데서 키워보니까 실제로 부유 세포가 어디런트 셀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유 세포들은 대부분 이런 논트리티드 서페이스에서 잘 배양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착 강도를 굉장히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드라이신, 콜라겐 원 서페이스, 셀컬처 트리티드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셀컬처 트리티드는 이제 저희 제품에서는 뭐 수프라, 델타 이런 제품들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 트리티드 같은 경우는 논 트리티드 서페이스 또는 울트라 로 어태치먼트는 스페라 서페이스 이런 식으로 제품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자체들은 다른 제조사에도 제공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적절한 부착 강도의 선택은 이제 세포의 성장이나 생존율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오가노이드라든지 스페로이드, 스템셀, 프라이머리셀, 캔서셀 이런 것들을 컬처를 하실 때 이 부착 강도를 잘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배양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제 좀 제외를 하고 이제 울트라 로우 바인딩 그리고 하이 바인딩, 울트라 하이 바인딩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울트라 로우 바인딩 같은 경우는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오가노이드, 스페로이드, 서스펜션 셀 컬처에 많이 쓰이게 되고요. 셀 컬처 트리티드라고 불리는 하이 바인딩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부착세포 또는 일반 세포, 그리고 캔서셀 이런 식으로 컬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울트라 하이 바인딩이라는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잘 붙지 않는 세포들, 예를 들면은 프라이머리 셀, 아니면 로우 바이어빌리티 셀, 트랜스펙션 셀 이런 세포들이 여기다 키우게 되면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포를 배양을 하는데 세포들이 너무 잘 떨어져요. 아니면 세포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플레이트보다는 이렇게 울트라 하이 바인딩을 사용해가지고 세포들을 한 번 더 부스팅 시켜주는 게 더 세포한테 이롭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울트라 하이 바인딩 같은 경우는 세포들이 붙는 시간이 조금 더 빠릅니다. 세포들을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 주기 때문에 이제 부착 소요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세포 증식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세포들이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굉장히 딱 달라붙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 형태가 유지가 되고요. 세포 수율 및 밀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TC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울트라 하이 바인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덴시티도 잘 나오고 굉장히 깔끔한 세포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부착세포가 떠 있는 동안에는 세포 사멸 신호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포 증식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끌어당기면서 세포들이 최대한 많이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컬처 DC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표준 배양을 쓰신다 아니면 어떤 실험을 할 것인다
실험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DC류를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셀컬처 DC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MTTS를 진행을 할 것이다. 아니면 약물 트리트먼트를 할 것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멀티웰 DC라든지 아니면 대량 배양해서 셀컬처 플라스크를 쓰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포 특성 또는 실험 목적에 따라서 배양 용기의 부착 강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이 바인딩이다, 울트라 하이 바인딩이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셀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선정을 해주시면서 세포 배양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베이젤 메디아 서플리먼트 FBS를 쓰게 되면서 이제 셀컬처 베슬 내에서 배양을 진행하시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셀 바이올로지 또는 캔서 리서치, 프로테인 프로덕션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트랜스펙션이라든지 RNA 사용한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 이 강의 이후에 이 세션에서 김소진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강의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제공을 드릴 예정인데 이제 저희 성오피셜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셀컬처 베이직 핸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 셀컬처부터 시작해서 베이직 그리고 트랜스펙션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험하시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를 참고하셔도 되고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채팅이라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